여러분, 20년입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양복을 다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두 아들은 고3과 중3으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10년째 같은 회사 여직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팸이거나 누군가의 장난질이라고. 그런데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뒷모습, 여자의 손에는 유치원 가방을 맨 어린 여자아이가 잡혀 있었죠. 여러분, 20년 중에 10년을 속았습니다.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줄 때 남편은 다른 여자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숙제 봐줄 때 남편은 다른 아이에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았습니다. 합의 이혼 조건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아내는 남편 앞에 사진들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최서영, 45세, 같은 회사 격리부, 10년째 만나고 있지. 딸 이름은 수아, 6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 너보다 더 의젓하게 받아들이더라. 고3 아들과 중3 아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반항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아들들은 엄마 편에 섰습니다. 의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이 남편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던 대로 내연녀와 살게 되었습니다. 6살 딸과 함께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매일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내연녀와 다툼이 잦아졌죠.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 할 줄 몰랐어. 그때는 가끔 왔으니까 그랬지. 매일 이러니까 다르잖아. 추석 명절,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죠. 반면 아내는요, 50세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캘리그라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작업실을 열었죠. 두 아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강습도 합니다. 세 식구가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며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작업실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고 세 식구가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 셋이서 해냈어. 이게 진짜 가족이야. 오늘 이 이야기, 배신의 아픔만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 속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50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두 아들이 함께 만든 새로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누가 익명으로 문자를 보낸 걸까요? 왜 그 사람은 아내에게 알려준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평범한 일상의 균열. 2024년 11월 어느 평일 새벽 6시, 이정은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아침이었죠. 정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죠. 여보, 일어나. 밥 차렸어. 정은이 안방문을 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한상훈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죠.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맨날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애들도 깨워야 돼. 정은은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고3 첫째 준서와 중3 둘째 준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죠. 엄마, 오늘 도시락 싸줘. 준호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 준비해놨어. 상훈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은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상훈이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회식이야? 요즘 많네. 연말이라 그래. 이것저것 모임이 많아.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이 대화는 20년간 수천 번 반복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이것이 자신의 평범한 행복이라고 믿었죠. 상훈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정은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었죠. 그때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은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10년째 같은 회사 여직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정은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정은은 문자를 지우려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10년. 정은은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10년이면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준호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였죠. 에이, 장난이겠지. 정은은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죠. 그날 저녁, 준서와 준호는 학원에 갔고 정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정은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좀 길어졌네. 상훈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회식에서 먹었어. 배불러. 정은은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이었죠.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무슨 회식이었어? 부서 모임. 연말이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 그렇구나. 상훈이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죠. 아까 그 문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째 같은 회사 여직원.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장난 문자 하나에. 정은은 문자를 삭제하려다 멈췄습니다. 결국 삭제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여느 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상훈과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갔죠. 집에 혼자 남은 정은은 빨래를 개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같은 번호였죠. 정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죠.
이번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훈이 어떤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상훈이었죠. 여자의 손에는 유치원 가방을 맨 어린 여자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상훈이 입고 있는 점퍼가 눈에 들어왔죠. 작년 생일에 정은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퍼, 정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상훈이 이 점퍼를 입고 나간 날이 있었죠. 회사 야유회라고 했었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정은은 문자 발신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하루 종일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죠. 청소기를 밀다가 멈추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사진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은의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정은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 준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훈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잠든 척 누워 있었죠. 상훈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물소리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알았어. 주말에 갈게. 수아 재워놓고 있어. 정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수아? 그 이름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진실을 향한 발걸음.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밝아왔죠. 상훈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은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나 먼저 간다. 오늘 좀 바빠. 상훈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간 후 정은은 거실에 홀로 앉았죠.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들었던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수아. 정은은 문자로 받은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죠. 유치원 가방을 맨 작은 등. 정은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정은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상훈의 회사 근처로 향했죠.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 자리였죠. 모자를 눌러쓰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30분 남았죠. 정은은 커피를 홀짝이며 회사 건물 출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오후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상훈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훈의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죠. 짧은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동료 사이보다 거리가 가까웠죠. 상훈이 무언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었죠. 두 사람이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카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저 여자가. 정은은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상훈과 나란히 걷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했죠. 정은은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30분쯤 후 상훈과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상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정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건물로 돌아간 후 정은은 겨우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죠. 집에 도착한 정은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 정은은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넘기기 시작했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준서 돌잔치 사진, 준호 100일 사진,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 장씩 지나갔습니다. 정은은 10년 전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 가족여행 사진이 있었죠. 사진 속 상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어깨를 감싸고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죠. 이때도 그랬던 거야? 정은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았죠. 오늘 뭐 했어? 상훈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은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요즘 회사에 새로 온 사람 있어? 정은이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 왜 갑자기?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야근이 많아서 일이 많나 보다 했지. 연말이라 그래. 원래 이맘때 바빠. 상훈이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정은은 남편의 눈을 살폈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참 능숙하네. 정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상훈의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를 엿보았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상훈이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죠. 정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정은이 핸드폰에 손을 뻗는 순간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서영이라는 이름이었죠. 내일 수아 생일인데 케이크 사와. 딸기 케이크로. 정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 수아, 케이크. 정은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컵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반쯤 쏟아졌죠. 괜찮아. 진정해. 정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이 거실로 나왔죠. 나 내일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상훈이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동창 모임. 오랜만에 하자고 해서. 그래. 알았어.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내일이 수아 생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은은 잠든 상훈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면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야. 정은은 계산했습니다. 준호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시간 동안 정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남편 양복을 다려주었죠. 내가 바보였어. 정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대학 동창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였죠. 미영아, 나 너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정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시간 돼? 오후에 잠깐 비는데. 2시에 볼까? 응, 고마워. 전화를 끄는 정은은 핸드폰에 저장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익명의 문자, 첨부된 사진, 직접 찍은 사진, 상훈의 핸드폰에서 본 문자 내용. 정은은 메모장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서영, 수아, 10년. 같은 회사. 정은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지 말자. 냉정해지자. 정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은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챕터 3 제보자의 정체. 오후 2시 정은은 미영을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죠.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남편분 회사의 직원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직접 만나자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금방 답이 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은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한데 약속 장소 바꿔도 될까? 내가 주소 보낼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정은은 제보자가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남자가 일어섰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죠. 이정은 씨 맞으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정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한상훈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은은 준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 최서영 씨를 처음 봤어요. 최서영? 네. 부장님과 만나고 있는 여자입니다. 준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좋아했습니다. 입사하고 1년쯤 됐을 때 고백도 했어요. 거절당했지만요. 정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점들이요? 서영 씨와 부장님이 자주 함께 있더라고요.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 자리에서도 유독 가까이 앉고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이인가 보다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서영 씨가 출산휴가를 썼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직하고 나서 부장님이 유난히 챙기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정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하게 된 건 작년이었습니다. 서영 씨 딸 생일날 부장님이 반차를 내셨어요. 그날 제가 우연히 서영 씨 집 근처에서 두 분을 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준혁이 정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사모님께서 모르시는 채로 사시는 게
더 잔인한 것 같아서요. 정은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고마워요. 용기 내서 알려줘서. 정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것들입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요. 그리고 서영 씨 SNS에서 캡처한 아이 사진들도 있습니다. 정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그 후로 혼자 살다가 부장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도 버림받은 적이 있구나. 정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여기 있었네. 무슨 일이야? 미영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이분은 내가 얘기했던 연락 온 사람이야.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정은 씨 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10년간 지켜본 것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과정, 더 이상 못 참고 연락하게 된 이유. 미영이 준혁이 가져온 자료들을 살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죠.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곧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기가 힘들어서요. 당신 인생도 잘 사세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아, 괜찮아?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울어도 돼. 여기 나밖에 없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 울면 지는 것 같아. 정은이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일단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증거 더 모으고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게 너한테 유리해. 합의 이혼. 정은이 되뇌었습니다. 응.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 증거가 충분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어. 미영이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일단 증거 더 모아. 직접 목격한 것도 있으면 좋고. 정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언제든 연락해. 미영이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울지 말자. 이제 시작이야. 정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냉정해야 해. 정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챕터 5 아이들에게 전하는 진실. 다음 날 저녁, 정은은 준서와 준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아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엄마, 무슨 얘기야? 왜 이렇게 심각해?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은은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죠. 엄마가 너희한테 힘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정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본 것 때문인지 예감이 있는 듯 했죠. 아빠 얘기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6살 된 아이도 있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상훈이 아이를 무등 태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웃고 서 있었죠. 준호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구나. 아빠가 맨날 늦게 들어온 게 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회식이라고 했던 게 다. 준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은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돼?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은이 두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했어. 너희는 걱정하지 마. 우리 셋이서 잘 살 거야. 정은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준서가 먼저 정은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지. 준서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준호 챙길게. 엄마는 엄마 걱정해. 정은은 큰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8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른처럼 말하고 있었죠. 준서야. 엄마, 울지 마. 우리 있잖아. 준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빠한테 따질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야. 준서가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엄마 더 힘들어. 우리가 의젓하게 행동해야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어.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알았어, 형. 준호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정은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은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죠. 애들이 생각보다 의젓하네. 정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정은은 핸드폰을 꺼내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들한테 말했어. 이제 준비됐어. 금방 답이 왔습니다. 잘했어. 내일 만나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상훈 씨한테 얘기하자.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은은 미영의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합의 이혼 조건 다시 정리해 줄게. 미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이전한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준서와 준호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상훈 씨가 부담한다. 알았어. 셋째, 재산 분할은 60대 40으로 한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내가 유리해. 미영이 서류를 정은에게 건넸습니다. 이 조건이면 상훈 씨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안 받아들이면 재판으로 가면 되고. 정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죠. 고마워, 미영아. 혼자 하지 마. 상훈 씨한테 얘기할 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 아이들 외출시키고. 알았어. 그날 내가 갈게.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중요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시간 내. 상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얘기? 와서 얘기해.
정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알았어. 토요일 아침, 정은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오늘 둘이 밖에 나가 있어. 알았어, 엄마. 준서가 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준서가 정은을 돌아보았죠. 엄마, 힘내.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후 미영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됐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증거 사진들, 합의 이혼 조건서, 재산 분할 서류. 이제 기다리면 돼.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20년의 결혼 생활, 오늘 끝이 나는구나. 정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상훈이 도착한 것이었죠. 정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이야. 챕터 6대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훈이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보았죠. 이분은 누구야? 상훈이 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친구야. 변호사이기도 하고. 정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왜 변호사가 여기 있어? 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아. 정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상훈 앞으로 밀어놓았죠.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상훈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상훈이 아이를 무등 태우고 있는 모습.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상훈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동료고 애는 동료애고. 정은이 다른 사진을 밀어놓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둘이 나란히 걷는 사진. 식당에서 나오며 팔짱을 끼는 사진. 최서영, 45세, 같은 회사 격리부. 정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년째 만나고 있지. 딸 이름은 수아. 6살. 상훈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 상훈이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10년 동안 나 속이고 산 게 중요하지.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변명하지 마. 증거는 충분해. 정은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은아,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아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너보다 더 의젓하게 받아들이더라.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10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밥 차려줄 때 넌 그 여자한테 가 있었어. 내가 아이들 숙제 봐줄 때 넌 그 애한테 아빠 노릇하고 있었어. 상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상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합의 이혼 조건입니다. 읽어보세요.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이정은 씨에게 이전합니다.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둘째, 두 아들 대학 졸업식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은 60대 40으로 합니다. 미영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재판에서도 불리할 겁니다. 상훈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정은아, 20년인데.
20년 중에 10년을 속였잖아.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넌 그 1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갔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고,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한테 바라는 건 없어. 그냥 조용히 끝내자.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뿐이야. 정은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세요. 그 안에 서명 없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은을 바라보았죠. 정은아, 미안해.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았죠.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줘. 정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이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한 번도 안 울더라. 정은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실컷 울 거야. 미영이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언제든 연락해. 미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거야. 저 정도 증거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미영이 나간 후 정은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됐어. 아빠가 조건 받아들일 거야.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준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잘해보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일주일 후 상훈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죠. 정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구나. 정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이제 시작이야. 챕터 7 새로운 시작.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정은은 집 근처 작은 상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아요. 부동산 직원이 가게 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여기로 할게요.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정은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가게 계약했어. 진짜? 잘 됐다. 뭐 하는 가게 할 거야? 캘리그라피 작업실.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해보려고. 와, 대단하다. 응원할게. 전화를 끊은 정은은 빈 가게 안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정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게 계약했어. 캘리그라피 작업실 할 거야. 진짜요? 엄마 대박이다.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글씨 진짜 예쁘잖아. 잘 될 거야.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페인트 칠이랑 인테리어. 고마워, 얘들아. 정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마다 세 식구가 가게에 모였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옮겼죠. 엄마, 이 색 어때? 밝아서 좋지 않아? 준호가 연한 노란색 페인트를 들며 물었습니다. 좋아. 밝은 색이 마음도 밝아지게 해주는 것 같아.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페인트 롤러를 들고 벽을 칠했습니다. 형, 거기 안 칠했어. 야, 내가 와서 해봐. 형제가 티격태격하며 웃었습니다.
정은은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우리 셋이면 충분해. 정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업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은이 직접 캘리그라피로 쓴 간판을 달았죠. 다시 봄. 엄마, 이 이름 진짜 예쁘다. 준호가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봄이라. 좋은 뜻이네.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처럼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야. 정은이 설명했습니다. 오픈 첫날, 동네 주민들이 축하 인사를 왔습니다. 미영이 화분을 들고 찾아왔죠. 정은아, 진짜 해냈다. 대단해. 미영이 정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잘 되지. 너 글씨 진짜 예쁘잖아. 미영이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에 정은이 쓴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미영이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선물용으로 팔아봐. 그럴까? 정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첩장 글씨를 써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죠. 감사패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왔습니다. 정은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글씨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았죠. 글씨에 온기가 있어요. 고객이 완성된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썼어요.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이 작품을 들고 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정은은 빈 작업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낼 수 있어. 하고 있잖아. 정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은 씨시죠? 저희 주민센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캘리그라피 강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네, 동네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글씨 정말 예쁘시다고. 정은은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강습날, 주민센터 강당에 10명 남짓한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정은이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같이 캘리그라피를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예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붓으로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죠. 정은이 붓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써볼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정은이 화선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죠. 와, 진짜 예쁘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아이들이 붓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화선지 위에 나타났죠. 선생님, 저 잘못 썼어요. 한 아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천천히 다시 해보자. 정은이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아이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글씨가 나왔죠. 잘했어. 훨씬 좋아졌다. 정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습이 끝난 후 준서와 준호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강습 어땠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애들이 너무 귀여워. 정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가서 도와줄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정은이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힘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가 대단한 거지. 준서가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작업실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죠. 엄마, 우리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아빠 눈치 보느라 조용했잖아. 지금은 편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정은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고마워, 얘들아. 엄마도 그래. 그날 밤, 정은은 작업실에 혼자 남아 글씨를 썼습니다. 행복. 정은은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정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챕터 8 두 가정의 풍경. 1년 후, 정은의 작업실 다시 봄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청첩장 글씨 너무 예뻐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할게요. 손님이 완성된 작품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청첩장, 감사패, 현수막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캘리그라피 강습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죠. 정은은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서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경영학 수업 재밌더라. 준서는 대학에 합격해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말에는 엄마의 작업실을 도왔죠. 형? 뒤이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야, 너 오늘 미술부 아니었어? 끝나고 왔지. 엄마, 나 오늘 그린 거 봐봐. 준호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풍경화가 그려져 있었죠. 우와, 준호 너 실력 많이 늘었다. 정은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한테 캘리그라피 배우니까 손이 풀린 것 같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작업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은이 준비해둔 김밥을 꺼냈죠. 자, 저녁 먹자. 엄마, 내가 그린 그림에 엄마가 글씨 써주면 작품 되겠다. 준호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합작하자. 정은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 나 이번에 미술대회 나가려고. 진짜? 대박이다. 엄마 글씨 옆에 내 그림 넣어서 출품하려고.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네. 정은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상우는 서영, 수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수아가 상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깐만, 수아야. 아빠 좀 쉬자. 상훈이 소파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맨날 쉬기만 하잖아. 수아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서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수아 좀 봐줘. 나 피곤해 죽겠어. 나도 피곤해. 회사에서 일하고 왔잖아. 나도 일하고 왔어. 나만 피곤한 줄 알아?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상훈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뭐 먹고 싶어? 라면. 또 라면이야? 어제도 먹었잖아. 라면 먹고 싶단 말이야. 수아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우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가끔 와서 용돈 주고 놀아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매일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상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라면에 계란은 넣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넣을게. 파도 넣어. 수아가 파 좋아해. 알았어. 상훈이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정은이 이렇게 매일 밥을 차려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시락을 싸주고 양복을 다려주고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아빠 라면 아직이야?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와 재촉했습니다. 다 됐어, 다 됐어. 상훈이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수아가 잠들고 상훈과 서영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서영이 물었습니다. 원래 이랬잖아.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나한테 더 잘해줬어. 서영의 목소리에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끔 왔으니까 그랬지. 매일 이러니까 다르잖아. 상훈이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짜증 내는 거야? 짜증 아니야. 피곤하다고. 나도 피곤해. 나만 힘든 줄 알아?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수학 깨겠다. 당신이 조용히 해.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우는 거실을 나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상훈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은과 살 때는 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항상 조용히 뒷바라지해줬죠. 불평 한마디 없이. 내가 바보였어. 상훈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며칠 후 상훈은 퇴근길에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정은과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 앞이었죠.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상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저 바빠요. 다음에요.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죠.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짧게 끊겼죠. 상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의 집에서 새 식구가 송편을 빚었습니다. 엄마, 내 송편 봐. 예쁘지? 준호가 송편을 들어 보였습니다. 뭐야 그게? 찌그러졌잖아.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거는 더 못생겼으면서. 야, 내 거는 개성 있는 거야. 형제가 티격태격하며 웃었습니다. 정은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못생겨도 맛있으면 됐어. 엄마, 우리 작년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래. 정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충분해. 이게 진짜 가족이야. 같은 시각, 상훈의 집. 상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수아를 데리고 친정에 갔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는 모습입니다. 상훈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가족 이야기가 나왔죠. 상훈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준서야, 추석 잘 보내라. 아빠가 미안해.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짧은 답이었습니다. 상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젓가락 소리만 텅 빈 집에 울렸습니다. 6개월 후 준서의 여자친구 수진이 정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준서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하세요. 직접 뵈니까 정말 멋지시네요. 에이, 뭘.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정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업실 하신다면서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놀러와. 가르쳐 줄게. 준서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네. 내년에 하려고요. 정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고맙다, 준서야.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가 더 고맙지. 엄마가 힘들 때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준서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잘할게요. 그해 연말, 정은의 작업실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은의 캘리그라피 작품들과 준호의 그림이 함께 전시되었죠.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대단하다. 진짜. 미영이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준호 그림도 예쁘다. 엄마 닮았나 봐. 에이, 뭘.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찾아왔습니다. 캘리그라피 강습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왔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글씨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정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정은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해냈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준서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도 함께 안겼죠.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얘들아. 정은은 두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죠. 울지 말자고 했는데 정은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행복해서 우는 거야. 글을 마치면서 배신은 아프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은 씨는 2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리고 남편의 양복을 다려주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자기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10년 내연 관계를 알게 됩니다. 숨겨진 아이까지 있다는 것도요. 20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울부짖고 원망하며 세상을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은 씨는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은 씨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합의 이혼 조건을 정리했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였습니다. 화가 안 났을까요? 물론 났을 겁니다. 슬프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슬펐겠죠. 하지만 감정을 표출하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은 씨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녀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준서는 18살이었습니다. 준호는 15살이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크게 상처받았을 겁니다. 방황하고 반항하며 삐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의연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엄마 편에 섰습니다. 어른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정은 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아이들을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아이들도 가족의 일원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은 씨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행복한 순간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함께 힘든 순간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은 씨는 결혼하면서 캘리그라피라는 취미를 접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20년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 아내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가족을 위한 헌신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취미, 나를 위한 꿈.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은 씨는 이혼 후에야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붓을 다시 들었죠. 다시 봄이라는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50세의 새 출발. 늦은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60세도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혼을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 그렇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서 또는 자녀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은 씨는 이혼 후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의 밥을 차려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나눔의 가치입니다. 정은 씨는 캘리그라피 작업실을 열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강습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나도 힘을 얻는구나. 정은 씨의 말입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에 큰 의미가 됩니다. 준서와 준호도 엄마의 강습을 도왔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봉사하며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훈 씨의 결말을 보십시오. 원했던 대로 내연녀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죠. 매일 아이를 돌봐야 했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추석에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죠. 이것이 배신의 결말입니다. 잠깐의 욕심이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빠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은 씨처럼 다시 일어서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새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